비롯한 사법부 16명 전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가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하여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37조 1항, 제2호, 비목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2025년 5월 9일 조희대. 이렇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비겁합니다. 법원에서 늘 말하듯이 떳떳하다면 국회 청문회장에 나와서 진실을 밝히면 됩니다. 대법원장 자신은 정당한 국회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서 국민들께는 어떻게 준법을 외치며 법원 출석을 명할 수 있겠습니까? 대법원장 스스로 국회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법원을 존중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불출석 사유서 내용도 문제지만 형식도 내용도 너무 무성의하고 오만합니다. 보통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는 A4 용지 2장 안팎을 제출합니다. 대법관들이 마치 짠 듯이 3줄, 4줄, 5줄짜리 복사기로 복사에 붙인 듯 복붙입니다. 합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는 천편일률적인 내용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런 몇 줄짜리 불출석 사유서는 보다 처음입니다. 그 오만함이 참 대단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3줄짜리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3줄짜리입니다. 3줄짜리. 3줄짜리, 4줄짜리. 그리고 잠깐 조용히 하세요. 3줄로 쓰기에 민망했던지 폰트를 늘리고 자간을 늘려서 억지로 5줄짜리로 만든 대법관도 있습니다. 너무나 명료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국회가 하는 행태가 말이 안 되는 생각에 많이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위원장님 전 국민 앞에 대법관들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공개해 주십시오. 그에 비해서 6필로 본인의 입장을 소신을 밝힌 대법관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6필로 이렇게 쓴 불출석 사유서도 또한 처음 봅니다. 이러니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 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특검 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일이고 자업자득입니다. 장경태 의원님 좀 조용히 해주세요. 헌법과 법률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여 국민 참정권을 박탈하려 했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도 몇 줄짜리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에헴 하고 앉아있는 오만한 자세가 마치 높은 법대에 앉아 헌법 위에서 국민 위에서 군림하려는 것으로 비춰지지는 않는지 대법원 스스로 깊은 성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문이 터진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명령을 사법부는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기 바랍니다.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 봄날을 맞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법부도 봄이 오는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장진행 발언이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앞에 뭘 붙여놓고 있는데요. 제가 국회법 위반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48조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이게 국회법 제148조입니다. 자, 장경태 의원이 오늘 유독 목소리가 큰데요. 네, 좀 자제해 주시고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그걸 떼시기 바랍니다. 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148조 위반입니다. 떼세요. 저희도 붙이시죠. 장관님 저희도 붙여주세요. 한덕수 단일화하라고, 김문수 파면하고, 사과하라고. 대형 사과, 대통령 탄핵 인정, 의사 진행 방해 발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황내소 후보자도 박탈하고, 뭐하는 짓입니까?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딱 보면 압니다. 의사진행 발언 의사 진행 방해 발언이기 때문에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국회법 148조 위반입니다. 지금 부착물 떼세요. 국회법 148조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회의진행 방해가 뭐가 되고 떼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설명. 떼세요. 그러니까 왜 방해가 되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워낙 잘하시죠. 제 시야가 방해돼서 위원장이 진행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그게 회의 자, 좀 보지 말고 하세요, 그러면. 떼세요. 진짜로 국민들한테 문자가 왔는데요. 참석감이 간다. 위에 녹지 사법 하나. 그거 정말 보기 좋다 이러시네요. 보기 좋은 걸뭐 뗄 수 있을까요? 자, 떼세요. 보기 좋대요. 의원님만 보게 이렇게. 섞어가지고. 자,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떼세요. 의사진행 발언 좀 주세요. 자, 유상원 원사님 떼세요. 의사진행 발언 주면 뗄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주세요. 유상문 간사님 3분 하시고 발언을 원하는 사람이 그리고 박봉기 간사님 3분 하시고 왜냐하면 이것은 부착물에 관한 거니까 양 간사님들께서 3분씩 의사진행 발언하고 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자, 이렇게 자, 유상문 간사님 제가 평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사들의 역할이 왜 필요합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의사 진행에 관한 것은 간사들이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당의 의원님들의 의사 진행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간사가 취합을 해서 간사간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그리고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착물에 대해서는 유상범 간사님께서 왜 붙였는지 설명을 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의사진행 발언 하시고 박범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시고 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못하죠.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럼 하지 마시고요. 김기태 의원이 요청했으면 간사님만 하세요. 김기태 의원의 요청을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위원장이 꼭 주라는 법도 없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진행은 국회법 49조 1항에 의해서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진행 발언. 자,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할 의향이 없으면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자,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눈빛으로 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무슨 관심법을 해요?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게 어디 있나? 자,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권을 드려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의사를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김성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시고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사람은 안 주잖아. 원하는 사람은 줘야 돼.
관사 교체하세요. 그럼 관사 교체. 우리 박규태 의원님 관사 잘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요. 자, 상정 안 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그리고 장경태 의원께서 특별히 오늘 말씀 나누시는데 국회법 145조 1항에 의해서 1차 경고합니다. 오늘 잘못하면 퇴장당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장경태 의원보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더 심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검토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현행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에서 행위를 삭제하고 제110조 제1항의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조항 및 제110조의 2 제1항의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조항의 허위사실 공표 대상 중에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체계작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토론은 3분으로 하세요. 할 것도 많아요, 지금. 네. 3분으로 압축 예약, 이 짧게 말하는 것도 말하는 기술이에요. 예. 조배수 의원님. 좀 조용히 해주세요. 자, 조배수 의원님. 네. 지금, 이번에 여기 해당되는 그 법은 지금 행위를 삭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 법에 의해서, 무효 이상의 형을 받아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어서 공직에서 사퇴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을 지금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공직에서 사퇴하고 피선거권이 상실이 됐는데 지금 이 이재명 후보만을 위한 이 법인데요. 과연 이게 평등의 원칙에 맞습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 이미 이 위원에 대해서 헌법심판 소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이미 이 부분은 위헌이 아니다. 네, 이런 결정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 이렇게 한 사람만을 위해서 지금 이 행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것뿐 아니 지금 제가 지금 발언 중인데 끼어들지 마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형평에 어긋나고 그리고 또 이 큰 틀에서 보면은 민주주의는 그리고 법치주의 그리고 삼권 분립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모든 것을 폐지하고 이런 것은 저는 정말 우리 국회가 부끄러운 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선거제도나 선거에 관련한 형벌 법규는 입법 정책 사항입니다. 따라서 각국의 나라와 그러니까 각국의 제도나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정말 양식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또 입법관을 가진 국회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저는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오셨으니까 지금 사전투표가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사전투표에 있어서 원래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에 실 도장을 찍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이거는 이미지 출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원래 법대로 실인을 이 부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전투표 제도를 제정할 당시에 입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본투표에 대한 절차와 사전투표 절차가 다른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정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사전투표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제정한 사안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은 그러니까 법에 위반되는 식의 규칙을 지금 상정한 부분 때문에 이 지금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이런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부분으로 선거 관리를 하는 실질적인 그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자 하는 방안은 오히려 규칙을 법률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취지는 실제적으로 운영할 때 사전투표 관리관이 실인을 날인하게 되면 그 제대로 시행되는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 그 실무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네, 발언 시간이 끝났습니다. 조배수 의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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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들 다시 한번 고지시켜 드리는데요. 발언 시간이 끝나고 답변하는 시간은 제가 어느 정도 드리는데 다시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질문을 하시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의원님 박기승 의원님. 남원장 수임시 순창 국회의원 박기승입니다. 제가 공직선거법 중에 허위사실 공표죄 폐지 법안은 제가 국회 들어오자마자 준비를 해서 낸 법안입니다. 제가 이 법안을 낸 이유는 저도 현직에 있으면서 선거법 재판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이게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폐지 법안을 준비해서 낸 것입니다. 미국 같은 사례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라는 죄로 한 번도 형사 기소돼서 처벌된 적이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고 미국 주 중에 두세 개 중에 명예훼손죄 규정이 있는데 되게 사문화되어 있고 한 번도 형사적으로 기소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마음껏 이야기하고 그 부분은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똑같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고 중대한 권리죠. 국민의 알 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형법에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공직선거법에 그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더구나 지금 당선자의 지위를 박탈하고 또 낙선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유죄 판결을 100만 원 이상 받으면 5년, 10년 출마하지 못하는 굉장히 엄격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법원에서도 돈은 묻고 말은 푼다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과도 맞지도 않고 지금은 언론이 특정 매체 몇 개뿐만 아니라 본인이 SNS로 모든 이야기를 다 반박할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굳이 정치의 사법화를 부추기는 이런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 이게 제가 이 발의한 주요 논거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자칫 이게 정치적으로 많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당선자뿐만 아니라 낙선자를 더 이상 출마 못하기 위해서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고 심지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대선 기간에 엄청난 허위 사실을 발언했음에도 한 번도 조사받지도 않고 기소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낙선자인 이재명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엄청난 조사를 받았고 또 기소까지 된 형편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개정할 때가 됐다 해서 제가 이 법안을 낸 것이고 다만 지금 이 법안 중에 특히 이제 행위 부분이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신정원 의원이 발의한 것은 아마 그런 부분에 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것은 어쨌든 토론을 통해서 어느 범위까지 개정할지 폐지할지 정해지겠지만 그거 아울러 지금 당선 무효 기준도 저는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해야 된다. 이게 국민 법감정하고도 안 맞습니다. 아니 중요한 직위를 상실시킬 정도의 법위반인데 고작 벌금 100만 원 가지고 당선되느냐 아니면 무효냐 이렇게 선언한다는 게 너무 자기적이고 현재 물가 수준이나 경제 상황과도 안 맞습니다. 그것도 당선 무효 기준을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이런 상황을 제가 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현재
기본적으로 250조 1항의 그 입법 추진은 유권자의 그 선택, 그 의사를 왜곡시켜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분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행위 개념이 들어간 게 2000년인데 지금 2025년까지 25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적용이 되어 왔고,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에서 이 250조 1항에 대해서, 즉 행위라는 개념이 불명확한 개념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 아니라는 비난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21년도, 그 다음에 24년도에도 동일한 취지로, 즉 행위의 개념은 일상생활의 모든 개념을 포함하는 개념 요소가 아니다. 즉 법원에서 유권자의 그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즉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분에 국한해서 그 행위의 개념을 정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을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다만 총장님, 네. 그 말씀 중에 국민의 또 인식의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잡고 네. 다 들었어요. 사무총장님께서 제 얘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자, 선관위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행위라는 부분을 넣어도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고 위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죠. 네. 자, 근데 이것이 20년 전에 들어갔다면서요. 그러면 행위라는 말을 빼더라도 위헌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맞죠? 그리고 죄형 정책적인 법정주의에 사항입니다. 네. 어긋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입법 정책적인 사항을 그렇다면 말씀드렸습니다. 이 행위를 넣고 안 넣고는 국회 입법 재량 아닙니까?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다 말씀하셔야지 한쪽만 말씀하시는 그래서 제가 아까 하시니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부르셔서.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위원장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위원장이 말하는 중간에 들어와서 우리한테 말을 맞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불리한 내용을 유도했습니까? 양쪽에 반쪽짜리 진실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쪽을 제가 듣기 위해서 말한 겁니다. 유성범 간사님 오늘 러버스 합니다. 너무. 왜 그러세요? 유난히 심하다는 오늘 아름다운 무엇 쓰세요? 응? 로봇은 한국어로 뭐예요? 알아서 찾아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자, 그리고 위원장에 대해서 자꾸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박규택 의원님도 재선 3선 하면 위원장 할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하면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제하시고 위원장이 하는 것을 잘 보고 배우세요. 자, 그 다음 박규택 의원 질의하세요. 예, 요즘 이재명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다녀서 저도 비슷한 옷을 입고 와봤습니다. 예. 아무도 자기를 해치려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방탄복을 입고 다니고요. 예, 또 이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 가지고도 자기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그러고 다녀요. 그런데 최근에는 마치 유세 현장에 사제폭탄을 설치한 것 같다는 이상한 제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방탄복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해치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피해자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법사위에는 저하고 지금 3m 거리 내에 전직 테러리스트 사제폭탄을 만들어서 터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것도 미국 대사관절하고 본인이 스스로 자인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방탄복을 안 입고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맞죠? 계속하세요. 그래서 오늘 지금 국민들께서 왜 대법원에 대해서 탄핵을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 지금 오늘 올라온 법들이 왜 필요한 법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대체토론하고 있는 공직선거법뿐만 아니고 오늘 올라오는 모든 법들,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그리고 특검법,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이런 것들이 지금 대법원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려 가지고
헌법재판소 밑으로 두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다 나온 법들 아닙니까?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 확정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다 해서 이제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 겁박하고 협박하려는 그런 취지의 법안들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불출석 사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법관들이 본인들의 판결 내용을 가지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겠다, 또 특검을 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사법 탄압, 의회 독재인 거예요. 국민들께서 오늘 왜 지금 법사위에서 이 대선 전국에 법사위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똑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가 입고 다니는 방탄조끼, 방탄복, 그것도 본인을 스스로 마치 사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쇼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규택 의원님 잘하셨어요. 좀 근데 귀여우시네. 그 방탄조끼까지 입고 오신 거 봐서 잘했는데 곽규택 의원님은 위원장 아니에요? 급이 아니니까 그 방탄복 그냥 벗으세요. 무겁고 별로 안 좋아요. 예. 덥고. 하여튼 곽규택 의원님 좀 귀여웠어요. 네. 박지원 의원님 질의하세요. 토론하세요. 이재명 후보의 방탄복에 대해서 박규택 의원이 동일 체급으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은 매우 참 코미디입니다. 세계 각국은 정보기관 수장에 대해서 퇴직을 하면은 우리나라도 1년 내지 3년을 자동차 그리고 경호원을 붙입니다. 윤석열 5월 10일 취임하고 5월 11일 아침 9시에 국정원장인 저에게 전화해서 나가라. 그래서 저도 경호원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느 날 전원 철수시켜버리더라고요. 만약 정보수장이 납치를 당하면은 국가 기밀을 불면은 살기 위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는 대통령 파면되고 또 경호를 받습니다. 필요하니까 나는 거예요. 그런데 곽규택 의원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폄훼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수행실장을 개별적으로 채용해서 함께 다닙니다. 유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를 납치했을 때 제가 살기 위해서 국가 기밀을 다 불어버리면은 이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보십시오. 한덕수 예비 후보에 대해서 얼마나 강화된 경호를 했습니까? 이러한 것은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도 똑같이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폄훼된 말씀은 좀 자제하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진 의원님. 이 공직선거법은 정말 웃긴 법안이자 국민을 우습게 하는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선거에 유리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한 명 위해 가지고 선거 제도를 완전히 망치겠다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아까 사무총장님, 네. 아까 선관위 입장이 좀 신중하자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입법 정책적으로 봤을 때 네. 이렇게 되면 행위 부분을 없애게 되면은 사실상 공보물의 경력이나 학력 외에 나머지 어떤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후보자가 실적을 부풀리거나 그렇게 해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다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네. 경력에 포함돼서 처벌한 예는 있습니다. 다만 컨덕트 즉 단순한 행위, 사실관계에 대한 행위 여부에 대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입법적 공백이 발생한 건 맞고요. 네. 우리 네, 국민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네. 즉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의 부분을
조금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그 허위사실,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고민해서 이번 입법 과정에 좀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네. 저희 생각입니다. 이게 선거제도는 원래 대국민 인사청문회랑 똑같은 거거든요. 민생에 바쁜 국민이 어떻게 일일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까? 이 후보자가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모든 의혹 제기나 어떤 비리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냥 아닌데요? 무조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도 없고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뻔뻔하게 얼굴에 철판 깔고 거짓말할수록 유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하고도 균형이 안 맞아요. 국회의원들은 지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정부 부처 장관들 인사청문회 하면서 자료 제출 요구 다 하라고 하고 뭐만 뻑하면은 위증죄로 고발하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선서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 와서 청문회에서 허위로 얘기했을 경우에 다 고발하고 형사처벌하는데 왜 입후보한 정치인들은 선거 과정에서 국민 앞에서 거짓말해도 아무것도 처벌 안 되겠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저는 국회의원 권한은 늘리면서 국민 권한은 줄이는 꼴이라고 생각하고요. 행위를 없애게 되면 자기 과거 실적을 입으로 막 떠들고 다녀도 없었던 일을 지어내도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과거에 어떤 의혹 제기가 됐을 때 비리 의혹이 있어도 측근의 비리 의혹이나 금품 비리나 이런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돼도 아니라고 하면 그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참정권보다 앞장 세우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저는 이렇게 선거제도가 바뀌어서는 선관위 실무자들이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신중한 입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고 저희 선거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적으로 맞다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선거법에 대한 부분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입법 정책적으로 우리 국회에서 잘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진우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주진우 의원님도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기각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법원 파기재판 얘기한 건 결과적으로 거짓말 아니었어요? 어? 아니 주장을 담은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본인은 이슬처럼 지고지순한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본인도 거짓말 많이 했잖아요. 100번 양보하더라도 거짓 주장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돈 낱말하지 맙시다. 자, 박범계 간사님. 조용히 좀 해봐요, 좀. 네, 박범계입니다. 사무총장님. 네. 법관을 오래 하셨는데, 1994년에 이 허위사실 공표, 를 포함하는, 아까 2000년부터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가 도입이 됐죠. 행위 개념이 행위 개념이. 도입된 게 2000년. 공선법은 1994년에 만들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994년은 1988년 대한민국 올림픽 이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1994년 이전에 대한민국에 선거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1988년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그 도상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하기도 했죠. 즉, 이 법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공직 선거 문화가 선진적이냐 안 선진적이냐라는 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아마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이 그런 취지라고 보여져요. 자, 이 조항은 허위 사실 공표죄예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사실이라는 개념에 대한 어렴풋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되는 조항은 행위입니다. 사실과 행위는 표현이 다르죠.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좀 조용히 좀 해봐요, 유상봉 의원님. 말씀 중인데. 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하급심 판결 1심과 2심이 다르고 대법원이 다릅니다.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개념 중에 어떤 의견이냐
사실이냐, 행위냐, 인식의 범주냐 등등의 여러 가지 다중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급심과 대법원이 극명하게 견해가 나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죠? 당초에 이 행위라는 개념을 넣어서 규율하려고 했던 입법 취지에 우리 오늘처럼 법을 만들기 위해서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할 때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행위, 이거는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의미로 이게 들어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그런 2000년에 네네. 예, 그랬습니다. 네. 자, 대법원이 판단한 유권자의 입장에서, 유권자의 어떤 입장에서 보는 선거의 공정성 유무라는 것도 사실은 말장난에 불과해요. 제가 볼 때. 왜? 결국은 검찰과 법원이라는 사법적 기관들에 의해서 판단되는 거지. 과연 이재명 후보께서 했던 이 발언, 이 사진 가지고 만약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지난번 선거와 이번 선거에 있어서 저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여론조사 해봤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 법관들의 일반들이 당연한 그런 면에서 이것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뺀다고 해서 이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후보님께서 알고 계시고 인정하시죠? 네. 지금 행위 개념을 삭제한다고 해서 위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드렸는데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간사님, 이성범 간사님. 아니, 지금 갈 길이 멀어요. 아니, 잠깐만요. 내려보세요, 잠깐만요. 제가 오늘 좀 가급적이면 좀 너그럽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네, 알겠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네, 정말 토론하세요. 눈물 나네 정말. 눈물 닦으세요. 빨리 토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간사님. 네, 빨리 하세요. 이제 조기 대선 20일 남았습니다. 예? 지금 선거 열기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중에 오늘 법사위가 뜬금없이 열린다고 그래서 어떠한 중요한 안건이 있나 하고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했더니 오늘 6개 안건이죠. 오로지 이게 하나하나가 보니까 오로지 이재명 방탄, 또 우리 법사위라는 것이 우리 사법정의를 지키고 헌정질서를 지키는 주무상임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법사위가 어떻게 이재명 방탄, 나아가서 이재명에 대한 엄정한 재판을 하겠다라는 사법부를 겁박하는 그런 오늘 상임위를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엽니까? 예? 여기 지금 앞에 이렇게 국민들께서 시원하다, 그거 잘 썼다 하는 의회 독재, 사법 탄압이라는 말이 바로 이 자리 상임위에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법사위의 모습입니다. 이거 참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정말 이게 뭡니까? 우리 법사위가 사법부를 겁박하는 겁사위가 되고자 하는 겁니까? 제발 우리 자중합시다. 예, 오늘 지금 대체 토론 시간이니까요. 이 공직선거법, 이게 지금 얼마나 웃기는 법입니까? 예? 우리 허위사실 이 공표라는 것은 선거판에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아주 그 선거판을 흐릴 수 있는 아주 나쁜 죄인데 이거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을 빼겠다? 사실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무력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의하시죠? 네. 이게 도대체 허위사실 공표죄를 이렇게 사실상 행위 삭제로서 사실상 무력화한다면 결국은 거짓말이 판치는 이 선거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을 만들어가면서까지도 오로지 묻지마 이재명을 당선시키자. 이거야말로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게 정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자중하십시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사무총장님,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공정선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십니다. 오죽하면 비상계엄의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부정선거 의혹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하고 계시는데 우리 처장님께서 어떻게 이번 대선을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정선거의 소지 없이 특히 사전선거 과정에서 관리상 만호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철저하게 대비해서 공정선거 보장할지에 대한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그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 중에 하나 못 들어드리는 게 그 사전투표 관리관 날인, 사인 날인하는 부분입니다. 그건 법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규칙으로 바꿨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선거, 이게 부정선거 의혹을 지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선거 관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거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이게 볼 때 지금도 22대 국선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선거 관리 부실이 여러 차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수십만이 동원돼서 지금 치르는 선거제도에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선거 관리 부실이 행해지지 않도록 여러 번 모의 실습 등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며칠 안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22대 국선처럼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한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계속 말씀을 해주시니까 보다 더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거 이번에는 참관단까지 운영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언론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선거 현장에 대한 부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거고요. 어쨌든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민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나름 최선을 다해서 선거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고요. 자, 토론은 이제 다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알았고, 그러면, 자, 이렇게 하시죠. 자, 박경태 의원님 잠깐만요. 자, 토론 종결 동의 하지 마시고, 유상광을 하시고, 그냥 이거는 그냥 표결 없이 그냥 합시다. 자, 유상광 간사님, 네. 토론하세요. 또 이렇게 왔다 갔다 다르세요, 또. 자, 일단 토론하세요. 자, 우리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우리 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헌재에서 2번이나 위헌이 아니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국민들 대부분은 허위사실로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차원이고 후보자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국민들도 전부 존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2020년 들어올 때 그 전에 많은 마타도와 허위사실 공작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처벌이 안 됐죠. 일반 법으로만 처벌됐죠. 그러나 그것을 선거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이 허위사실 공표죄가 대한민국 선거 과정에서 선거의 공정성, 그다음에 선거의 혼탁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한 법안 아닙니까? 우리 사무총장님 동의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94년도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을 때 행위위헌이 없었는데 네. 2000년대에 된 부분은 오세훈 법안입니다. 네. 그 취지가 뭐였냐면 이 형벌법규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학력, 경력, 출신, 그런 부분들, 정과, 이런 부분들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자, 총장님, 지금 간단히 답을 주셔야 되는데. 네네네. 네, 그런 취지가 뭐냐면. 이 법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폐지를 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거나, 네. 위헌이 있거나, 법을 개정할 때는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법안이 발의된 게 뭐냐면, 대법원에서 이재명에 대한 유죄 확정의 파기환송 판결이 난 다음 날 긴급하게 행안위원장이 중심으로 이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참석하셨죠? 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일방 통과시키고 여기까지 왔어요. 법안을 이렇게 신속하게 이재명에 대한 유죄 확정이 사실상 확정이 되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법안이 나왔다면 이 법안은 무슨 법안이에요?
이재명 구하기 법안이고 이재명 처벌을 면하게 하겠다는 법안 아닙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입법 정책적이라고 답을 하세요? 그럴 수 있는 언론적으로 네. 그렇습니다만 국민 누가 봐도 이 법안은 이재명의 이재명의 면소를 만들기 위한 법안입니다. 21세기 민주화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에서 지금 민주화하고 법치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재명만은 법 앞에 평등해서 예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이거 반대하셔야죠. 어떻게 사무총장님이 여기서 입법 정책적으로 답을 하세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좀 이따 아까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를 먼저 받겠습니다. 이따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 종결 동의는 표결하지 않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대신 처리할 때 반대를 하실 거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 종결 표결을 안 하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반대는 이따 하시고. 알겠습니다. 예, 토론 종결, 표결하자는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의원님은 모두 재석의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총장님. 네. 제가 선거 기간이니만큼 한 가지 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관위는 적발, 처벌이 목적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예방하고 한때 유행어였던 계몽이 목적이죠. 더 그게 크죠. 네, 계도 업무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혹시 선거법을 잘 몰라서 선거법 위반 사범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 직원들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다만 선관위가 활동을 하면서 가끔 가다가 좀 오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좀 자제를 좀 해주실 걸 부탁드리고, 저희 마포에서도 좀 약간의 일이 있었던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보고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유세를 하고 있는데 선관위 직원들이 유세차를 막 뚜껑을 열어보고 막 사진 찍고 그러면 그 보시는 분들이 저기는 뭐 선거법 위반인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유세 끝나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업무 활동이라도 유세에 장애가 없도록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그래서 하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는 마치 행사장에 난입한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다행히 그분이 아이고 좀 죄송하다고 사과도 해서 그 부분 제가 더 이상 문제 삼지도 않겠지만 요거를 좀 표본 삼아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직원에게는 너무 뭐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다른 선관위 직원들도 저렇게 무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어떤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부정선거는 실제로 있었다면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좀먹는 매우 중대한 사항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는 부정선거 의혹 또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그걸 충분히 대비하고 있겠지만 빌미를 잡힐 일을 선관위에서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대선에 철저하게 선거관리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고유 법안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려기간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박기승은 안 들었으면 안 들은 거죠, 뭐.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기권이 되는군요.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 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세 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항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김용민 의원안은 30명, 장경태 의원안은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대법관 수 증가는 대법관들의 재판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지닌 대법관의 임용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재판 청구권 실현과 사법부의 신뢰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법원조직법과 관련해서 전원합의체 운영 그리고 다양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대법관 증원은 각종 상고제도 개선 방안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김용민 의원안은 증원되는 대법관 16명을 2년간 8명씩, 장경태 의원안은 증원되는 대법관 86명을 3년간 28명, 29명 순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단계적 증원 규모는 현행 대법관의 교체 시기, 국회 인사청문회 및 동의 절차, 다수 대법관 일시 증원 시 적임자 충원 가능성 등의 측면도 함께 고려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화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법작용을 통한 공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을 강화하고 국가작용이 기본권에 보다 부합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의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재판소원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찬반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선 찬성하는 측은 입법작용, 행정작용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과 달리 사법작용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에게는 기본권 구제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 평등의 원칙에 반함으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4심의 법원으로 기능하게 되며 국민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더라도 여전히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기본권 보장의 실효성 증대 측면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관계 등을 고려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 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서구 법무부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소년원 학생 봉사활동 격려행사 참석이 예전에 예약이 되었기 때문에 차관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한 가지 확인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보고 받기로 조금 후에 실시될 인사청문회 때는
본인이 출석을 안 하시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까? 예, 그냥 청문회.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두 가지. 첫째는 제가 거기에 증인이나 참고인 등 적부하게 채택 소환된 사실이었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을 이제 어떤 권리나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제 이번 청문회가 결국에는 재판 관련한 조사를 전제하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법관인 제가 참석하는 것은 이제,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에 비춰볼 때 적절치 않다는 그 이유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법원행정처장의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지난번 제가 청문회 의결 때는 법원행정처장은 당연직 출석으로 예상이 되고 생각이 돼서 사실은 의결을 하지 않은 겁니다. 다른 대법관들 다 증인 출석 의결을 하면서 법원행정처장도 대법관인데 왜 법원행정처장만 빼놓고 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출석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굳이 당연히 출석할 분을 의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뺐었거든요. 그런데 법원행정처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결이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핑계로 청문회장에서는 참석하지 않겠다 하는 것도 뭐 본인의 저는 권리고 주장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고 또 국회 입장을 법원에 전달하는 소통 창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청문회 때 나온 얘기들을 법원에 전달해야 될 본인의 국회 임무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장의 국회에 대한 고유한 업무로 봤을 때는 참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청문회나 국정감사 등에서 보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그런 직원들이 돕기 위해서 나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무슨 장관 청문회다 그러면 기술시장이라든가 그 직원들이 뒤에 배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의결을 안 했다 할지라도 저는 배석해서 입장을 좀 얘기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위원장님의 의사 진행에 대해서 늘 존경하고 또 이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이제 저희 대법관들께서 이제 불출석에 관한 의견서를 제시한 바가 있고, 그 내용이 또한 제가 보기에도 입장을 같이 해야 될 입장이라서, 그래서 제가 그런 실질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는 제가 참석하기 어렵겠다는 말씀을 부득이 드리지 아니,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사 동일체는 들어봤어도 판사 동일체는 처음 들어봅니다. 제 개인적인, 제 독단적인 생각으로도, 제 독자적인 생각으로도 그와 같은 입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회 업무는 원활히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진행된 내용은 이제 TV를 통해서도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것과 중계방송을 통해서 보는 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냥 의결을 할 걸 그랬습니다. 그러면 법원행정처장도 의결을 했어도 안 나왔겠지만, 그러면 알겠습니다. 대신 그러면 처장님 계실 때 우리 의원님들이 물어볼 것이 청문회에 준해서 많다고 하니 대체 토론을 대신 좀 길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 토론하실 의원님들은 5분간, 원래 국민의힘도 대체 토론 3분 주면 5분 주세요 하잖아요. 자, 간사간 협의하세요. 그러면 간사간 협의하세요. 자, 그러면 5분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대체 토론하실 의원님들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는 자기 때문에 질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박기승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원장수 임시 순창 국회의원 박기승입니다. 사업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더욱더 절차적으로 공정해야 되고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상호 간 설득과 숙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졌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렇지만 이례적인 파기환송 전원합의체 빠른 심리까지 애가 겹겹이 쌓이면 상식에서 벗어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됩니다.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례적인 파기환송 관련해서 지금 상고심 파기율이 지금 형사사건 얼마나 됩니까? 얼마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3년 상고심 형사형법 사건 처리 결과 파기율이 1.6%에 불과하다는데 그 정도일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번 상고심은 매우 애호적인 경우고 특히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유죄 취지로 파기하는 사례가 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사례가 과거에 자주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파기율이 낮다. 그 부분은 뭐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제 저도 과거에 보면은 대부분이 그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하는 관행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특히 1심이 이제 무죄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꾼 경우에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로 바꾼 그런 사례들은 뭐 간혹 봤지만 항소심에서 무죄한 것을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로 파기한다. 이것은 참 상당히 보기 드문 저는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당연히 신뢰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정치적 혼란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이런 현상은 결국은 미국에서도 작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었는데 대선 뒤로 좀 해달라 해가지고 아마 판사가 이제 어떤 선거 관련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해가지고 선고를 연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비춰보면 이런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것이 좀 대부분 책임도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우리 처장님 생각에는. 개별 사안의 당부에 의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네. 재판은 이제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정말 오해받지 않게 공정하게 해야 내가 당사자들이 신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좀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내용 결과보다 어쨌든 이러한 외부에 이 오해를 사는 듯한 그러한 이례적인 일이 여러 번 겹쳤다는 걸 좀 지적하고 싶고 특히나 지금 제가 우리 법관들이 이제 되게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뭐 아주 법률 전문가인 건 맞는데 주로 이제 뭐 민법이나 형법이라든지 이런 상법이라든지 그런 실체법들에 이제 많이 치중해서 재판들을 많이 하시는데 헌법 공부는 이제 되게 뭐 사법시험이나 이제 요즘은 이제 다른 변호사 시험 볼 때 공부하고 그 뒤로 헌법 공부할 시간은 내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 헌법 가치에 대해서 우리 법관들이 잊고 지낸 거 아닌가. 우리 시작할 때 우리 존경하는 우리 법사위원장님께서도 국민주권, 그 다음에 어떤 민주공화국 이야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국회도 헌법기관이고, 법원도 헌법기관이고, 그런 다 헌법기관들, 헌법재판소도 헌법기관이지만, 어쨌든 민주적 정당성을 따지자면 이제 어떤 국민의 선출에 의해서 된 권력이 더 존중받는 그게 헌법 체계고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대통령 선거라는 아주 중차대한 국가적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런 어떤 재판 부분이 과연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또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면 사법 자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보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국민에 의한 선출된 헌법기관인 국회,
의원님들을 존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별 사안에 있어서는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헌법상 보장된 사법부 독립 그리고 상권 분립 원리에 의해서 개별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박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처장님. 예.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지금 총 사법부에 대한 공격, 공세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때요? 아무리 99% 국민들이 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고 판결해야 하는 것이 법원과 판사의 임무 아닌가요? 저희들은 정치에는 관심을 없고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과 법률의 양심 그리고 기록에 의해서만 재판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그러면 항소심을 존중을 하는데 왜 3심에서 파기를 했느냐 하고 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는데 이게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났던 것입니다. 그렇죠? 집행유예. 그리고 2심에서 무죄. 그럼 1심과 2심의 이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3심에서 파기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100% 다 항소심 의견을 존중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안마다 다르죠. 1심 유죄, 2심 유죄, 또 3심에서 결론 바뀌거나 2심 무죄가 또 결론이 바뀌거나 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다 존재한다는 그렇죠. 말씀 드릴 수 그거는 있겠습니다. 사건에 따른 것이죠. 사안마다 다릅니다. 예. 자, 근데요, 제가 보니까 지금 파기환송되고 나서 5월 15일 날 지금 그 공판이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도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제가 봐도 굉장히 총공세를 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대선 이후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건도 다 줄줄이 그렇게 됐습니다.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결국은 백기를 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 재판의 진행과 또 결론 모두에 있어서 개별 법관들이 각자가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들의 위치에서 각자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5월 15일 날 그 기일 정한 거는 그거 몰랐나요?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법을 냈어요. 지금 공판 절차 정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헌법 재직 중에 그 범죄로 인해서 소추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을 얘기를 하는데 소추라는 거에 대한 해석이 또 갈리는 것 같아요. 소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소추라는 것이 그 문면상으로는 기소와 수사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조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그 업무 수행에 원활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평등 조항의 예외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확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도 그 전에 재판됐던 거 지금 이제 공판 기일이 지금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대선 후로 저는 그게 예정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닐 경우에는 이 대선이 정말 범죄자의 도피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형사 그 죄명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극단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무슨 성폭력이나 살인 등 어떤 파렴치범에도 이 규정이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판사 증언법을 지금 개정할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0명 또 어떤 분은 좀 100명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이 논의를 할 때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최소의 그 의결 정족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14분이지만 실제는 13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13분. 예. 왜냐면 홀수로 했고 왜냐면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을 못 하니까 홀수로 했고 그리고 그 정도가 서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 숫자다. 그런데 만약에 30명이 되면은
전원합의체를 할 수 있을까요? 100명이 되면 전원합의체를 어떻게 할까요? 저는 굉장히 그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그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유익한 사법제도로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모든 국민들이 이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은 그 사건이 확정되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돈과 노력,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가장 좋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1심과 2심, 사실심에서 확정이 되는 재판이라야 되는데 이 지금 문제도 사실심에서 제대로 재판하기에 버거운 사건 때문에 재판의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상고심에 대법관 수만 대폭 청을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것이 이제 그 모든 사건이 상고가 되어서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심의 확대 강화와 더불어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고제도 전반에 관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사법제도 전체의 개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유익한 사법제도로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따라서 소위와 공청회 등에서 신중하고 아주 이제 치밀한 그런 검토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예.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법원행정처장님. 예. 그 사법부의 신뢰는 결국에 재판으로서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판결,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사법부의 신뢰를 깨는 것은 반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엉뚱한 판결, 이상한 판결, 소위 말하는 사회생활 잘 모르는 법조인들이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진 판결, 이런 것들이 사실 사법부의 신뢰를 깨트리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사법부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자, 수술하는 의사의 손은 깨끗해야 됩니다. 재판을 하는 판사들은 더 청렴해야 되고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 청렴하고 법을 더 잘 지켜야 되고 특히나 뇌물과 관련해서는 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룸살롱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그 룸살롱에서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 라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행정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일단 제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서 제가 일반적인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안 조사하시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은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행정처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행정처장님도 그 권한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칙 보면 그렇죠. 예. 자, 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어요. 그 판사가. 그 판사가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인데 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감찰 시작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필요하면 제가 사진이랑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감찰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절차를 일단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일반 공직사회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제보가 되면 어떡합니까? 네, 당장 직무 배제하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수사합니다. 이런 사안은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무조건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100만 원 이상 금품 향응 등을 받으면 곧바로 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맞죠? 네.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이렇게 비리에 연루된 손이 더러운 의사가 수술하지 못하게 하는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접대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 비공개하고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이 관련성까지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접대받았다는 내용 하나만으로 감찰할 끝날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그 재판 너무 잘못됐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재판이 왜 잘못됐는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감찰해서 이 법사위에 보고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아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보면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이 윤리감사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조 1항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돌아가서 사안을 좀 확인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사위에 보고하십시오. 말씀 답변하십시오. 예,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용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네, 토론해 주시죠.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법관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런 거 없이 저런 식으로 잡혀찍게 하는 것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들 압박하고 겁박할 때 쓰던 수법이거든요. 저는 이재명 후보 감싸느라고 지금 이번 대한민국 국격을 민주당이 많이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올라왔던 이 법안이나 대법원장에 대해서 특검법 같은 걸 발의하는 것은 이미 베네수엘라에서 수십 년 전에 차베스 전 대통령 또 필리핀의 두테르테 같은 독재자들이 수십 년 전에 했던 방법입니다. 그 당시에 사법부의 어떤 보루인,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하거나 혹은 또 겁박을 했었고요.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입맛대로 하려고 채워 넣었습니다. 저는 국제적 망신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결, 현행 법률상 다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대법원 판결의 존중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자 법치주의의 근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관여하도록 하는 것도 사실상 사심제에 해당하고 또 독일 같은 연방제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 같은 단일 국가에서 이런 제도 도입된 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재판소원 관련해서도 저희들은 이제 그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현행 헌법상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헌법의 규정에 반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이 부분 역시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유익이 되는 사법제도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사심제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이제 사심에 갔어야 장구한 세월과 장구한 돈과 장구한 노력, 장구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거쳐서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 재판을 감당할 자력이 되는 이제 유산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이 재판 과정에서도 이제 도입이 되는 그런 좀 국민에게 매우 유익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소위와 그리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신중하고 치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전세금을 떼인 국민이나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 이런 분들이 재판을 고의 지연하는 사람들이 더 이득을 보는 세상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사법제도를 단순히 이재명 후보 유죄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사법제도 관련해서 어떠한 제도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 논의도 없이 이런 법안을 어떻게 함부로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대법관 증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법원행정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잘 경청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재판 지연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개혁을 하는 것이지 대법관 숫자만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전문위원 발언한 것 보니까 제가 좀 실소를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지금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면 2년간 대법관을 8명씩 증원하겠다는 거고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100명을 증원하면은 3년간 1년에 28, 29명씩 증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2-3명씩 대법관을 새로씩 지명하고 늘려야 되고 인사청문회 하고 그거 하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게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랑 무슨 상관이 있으며 지금 헌법 그 체계 하에서도 대법관의 임기 6년, 국회의원 임기 4년, 또 대통령 임기 5년을 해놓은 것은 각각 임기를 달리해서 헌법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시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예. 근데 갑자기 그것만 딱 원포인트로 개정해서 갑자기 특정 대통령이 대법관을 80몇 명씩 지정하면 대법관의 권위는나 사법부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며 그 제도가 헌법적으로 합치가 안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가지만 역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관 정원 법안의 문제점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추가로 결국에는 이제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이제 형이화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법령 해석 통일 기능이 이제 마비되어 버리고 동시에 전원합의체를 통한 충실한 심리를 통한 또 권리구제 기능 이런 부분도 역시 마비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은 꼭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우리보다 더 적은 대법관 수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유럽 같은 경우에도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경우에도 대법관 수 자체가 그렇게 많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을 보면은 역시 부장 법관과 기타 법관으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치밀한 어떤 이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정원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큰 이제 불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제도가 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 고지해 드립니다. 양당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오늘 대체 토론은 7번 더영기 의원님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오후에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참고인 중에 한 분이 학교 수업으로 인해서 오전에 진술을 할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보학 교수님이신데요. 이성윤 의원님이 꼭 그분에게는 좀 질문할 게 있다고 그래서 그거까지 하고 오전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의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경태 의원님. 법원행정처장님. 예. 여러 가지 대법관 수에 대해서는 뭐 유럽과 미국 또 우리나라 사정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전원합의체가 마치 지고지순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전원합의체가 좋으면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상고구제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대법원이 각 주마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2개의 대법원이 있는 주도 있죠. 오클라호마주나 뭐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예, 연방법원이 다르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같은 경우는 150여 명, 프랑스는 120여 명, 스페인은 80여 명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법원에도 이 대법 연구관이 101명 계시죠? 예. 그러면 대법관 14명과 이 재판연구관 101명. 사실상 그래서 이 비판하신 분들은 대법관이 귀족법관이냐, 재판연구관은 판사도 아닙니까? 재판연구관도 법관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관입니다, 재판연구관도. 그래서 이게 무슨 상고 법원인지, 상고 배심원인지 모르겠다라는 비판까지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이 국민 정서에 맞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오늘 청문회에 대한 요구 자료 답변서가 오전 8시 30분에 제출됐습니다. 예. 이건 그냥 국회를 무시하시는 거죠, 이제. 대법원이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거라고 봅니다. 아니, 8시 30분에 제출하시면 저희가 그 자료 검토하고 나서 10시에 청문회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제출 못하겠다. 하루 전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끝나고 하십시오. 이거 어차피 예. 저희 질책만 하려고 하니까요. 예. 그리고 저희가 과거에 저번 질의 때 재판연구관들 보고서 그리고 이 작성에 참여한 재판연구관 또 별동대 10인의 존재 또 이 전원합의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 7조 2항에 따른 다른 결과 중간 보고에 대한 이행 여부 이 부분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 역시 이제 전체적으로 대법원의 재판 과정, 즉 이제 심정 형성 및 합의 과정의 일환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하다는. 그러니까 이게 확인하셨어요? 처장님은 확인하셨냐고요? 저희한테 제출 못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그거를 확인하게 되면 행정처가 재판 내용에 대해서 유무죄를 확인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재판 내용 확인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보고서가 쓰여졌는지, 재판연구관들이 제대로 별동대가 구성됐는지, 그리고 보고 절차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다른 대법관들이 다 공유 받으셨는지, 내용에 대해서 아셔야지 대법관들이 판결하시지 않겠습니까? 절차는 실체 형성의 일환이기 때문에 결국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건 법원행정처장님으로서 하셔야 됩니다. 대법원장이 하셔야 되는데 대법원장이 못했다는 지금 국민적 분노가 있기 때문에 처장님이라도 하셔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법원행정처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대법관들께서 전속재판연구관 2명씩 두고 계시죠. 저는 두고 있죠. 처장은 안 계시고요. 저는 재판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대법원 재판이 왜 이렇게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면, 대법원장은 전속연구관 2명 있습니까?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비서실 판사 3명은 있습니까? 비서실장 있습니까? 예. 수석 및 선임 재판연구가 있습니까? 그거는 재판연구관 조직에서 수석 선임을 토대로 해서 있습니다. 심리 불속행하지 못하는 형사조 공동재판연구관 또 다 있으시죠? 예, 공동조, 신권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이 지금 이 구성에 대해서 저는 별동대 TF 꼭 구성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 검토 보고서 지금 보고서도 보시지 못했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봤습니다. 관여하실 수 없으니까요. 이건 이렇게 졸속으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보시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과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주 이 판결에 대한 명문을 얘기하신 적 있더라고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 그 판결문 아시나요 혹시? 예, 그 판결은 원세훈 씨가 명확하게 이제 총선 대선도 있고 종북좌파인 야당이 북한과 연계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지. 비한나라당 후보가 서울시장 됐는데 위기의식을 가져야지. 라고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원세훈은 전 부서장 회의에서 발언했고, 원장진 지시사항이라고 말씀해서 문구하나까지 했고요. 국정원 사이버팀 70에서 80명이 야권 후보 낙선시킬 목적으로 여론조작까지 했습니다. 이 정치인은 징역 2년 산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때 조희대 대법관이 소수견을 냅니다. 권력을 잃은 사람에게 그냥 증거도 없이 느낌으로 처벌한다면 소수자나 권력을 잃은 사람이 설 자리가 없다. 사회적 약자가 됐다는 겁니다. 전 국정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북한의 소신입니까 이것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쿠데타, 선거 개입, 정치적 판결의 상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까지 포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저희 대법원장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죄 비상계엄 되었을 때 최초로 유연성을 제기한 분이 이제 우리 대법원장님이고, 그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긴급조치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런 이제 헌법의 중요성, 헌법의 취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또 이제 그 한덕수 대행께서 이제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을 일방적으로 했을 때, 그때 이제 저희 이제 서울고등의 부장판사님 한 분도 거기에 이제 지명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대법원장께서 인사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겠다라고 해서 통상의 경우와 달리 대법원이 인사 발령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기본적으로 저희 대법원장께서는 이제 헌법에 대한 확고한 이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믿어도 되겠다는 말씀을 좀 꼭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숙진 의원님. 예. 우리 법무부 장관 대행님. 네. 예, 5월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이 의원의법적 요소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추후 진행될 항소심 판결을 통해서 명확하게 규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 우리 사무처장님, 예, 5일 상고심, 예, 파기환송심이 의원적 요소가 있습니까?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이고요. 그 법률에 따라서 진행된 판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예, 예,
이 부분에 이제 대법원 당사자인데, 5월 1일 파기환송심 문제가 있던 판결이었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법원 판결이든 1심, 2심 판결이든 그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우리 현 제도는 일부 문제가 있는 게 이번에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이제 밝혀졌어요. 종합적으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범적 국가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지만 이번에 우리 22대 국회 출범을 통해서 거대 야당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 행정부를 발목 잡게 하고 행정부를 이렇게 붕괴시킬 수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께서 최근에 이런 정치 혼란을 통해서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보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은 엄정히 삼권 분립이 보장이 되고 가장 기본적으로 모두가 합의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제도라는 거, 우리 국가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대 야당에 의해서 행정부를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나더니 이제는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마저 이렇게 겁박하고 위협하고 심지어 이런 제도 개편을 통해서 완전히 무력화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법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서 또 이걸 우리 재판 자체를 헌법소원 대상으로 지금 이번에 하는 개정안이 나왔죠. 우리 법원행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국민의 유익한 사법제도라는 관점에서 소위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신중하게 또 치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건 고쳐야죠. 그래서 이번에 거대 야당에 의한 입법 독재가 허용되는 현 우리 헌법 시스템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6월 3일에 출범할 새 정부에서는 당연히 구체제 1987년 체제 갖고 있는 잘못된 그런 제도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고쳐야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대법원 우리 시스템 우리 여러 가지 물론 인적 우리 좀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정상적으로 3심제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 구제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는 그런 제도인데 갑자기 대법원장이 이번에 5월 1일 유력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사실상 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그런 심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서 도저히 사법부는 자기들이 용서할 수 없다. 봐줄 수 없다. 잘못을 한 사람이 저 판결에 대해서 엄중히 그거를 수용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이 재판을 한 사법부를 갖다가 겁박하고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 거. 이거 용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 사법부의 모든 법관들은 제가 처음 법관을 할 때부터 그랬고 또 지금도 모든 법관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국민의 권리 보호 그리고 소수자 인권 보호에 본인의 업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국회가 갖고 있는 소위 탄핵, 특검, 청문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사위가 헌정 질서를 지키고 삼권 분립을 보장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이 법사위 법분 선고 과정에 열어서 이렇게 사법부를 겁박을 하면서 붕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만행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법원의 차장님 이러한 입법부 거대 야당에 대한 입법 독재 절대 굴하지 말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엄정한 판결을 지켜주세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맡은 바 헌법적인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기 의원님. 행정처장님, 지난번에 답변하셨어요. 이렇게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를 꾸려서 9일 만에 이렇게 파기환송한 사례는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개인적인 경험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차장님도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은 그런 일 본 적 있어요?
판사로 재직하셨면서. 없지요? 뭐 대법원에는 제가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런 적, 본 적 있으세요?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없지요? 법무부 차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본 적 없죠? 제가 이제 공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있냐고 없냐고 일반 네.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없지요? 국민 여러분, 대법원장이 나서서 전원합의체를 꾸려서 9일 만에 파기환송시키는 사례를 세 분의 기관장들께서 본 적이 없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다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법원은 그런 의심받거나 의혹받을 일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떤 법원인데요? 어떤 대법원인데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대법원에서 판단 내리면 그거 따라왔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지만 법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화성연쇄살인 사건에 그 3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그분 태완이법 제가 만들어서 화성연쇄살인 사건에 진짜 법인 잡고 난 다음에 그분 재심 받아서 무죄 됐잖아요. 그래도 3심이 잘한 건 아니에요. 그때 대법원까지 갔을 때. 마찬가지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도 엉뚱한 15살짜리를 범인으로 몰았어요. 대법원에서 그렇게 몰았어요. 그것도 제가 만든 대환이법으로 그 진짜 살인범이 잡혔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대법원장을 믿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오고 그렇게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번 대법원장은 그게 아니에요. 이 대법원장이 잘못한 건 뭔지 아십니까? 대법원 전체를 흔들어 놓은 겁니다. 사법부의 신뢰 전체를 흔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제보 받은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제보 받았어요. 조희대가 윤석열을 만나서 이재명 건이 올라오면 내가 대법원에서 바로 정리해버리겠다라고 했다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답변하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오늘 영상 한번 다시 보실게요.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가 4인이 회동했답니다. 이것도 의혹이지만 들어보세요. 제가 말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들려요. 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나도 그 이야기 들은 게 있는데 4월 4일 날 윤석열 판결 선고 끝나고 4월 7일인가 4월 10일인가 15일인가 그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정상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김충식이하고 한덕수하고 또 4명이 점심을 먹었다 이러지. 그 자리에서 조희대로 간 말을 했다는 거야.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의혹이한 대법원에서 처리해서 알아서 처리한다. 그런 얘기 했더랬어요. 그리고 그때 그 4명 상에 해당하는 다음 동료는 내 압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못다. 이렇게. 저는 이 내용은 나중에 들었어요. 제가 제보받은 것은 아주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윤석열과 조희대가 만나서 한 얘기, 조희대와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처리하겠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우리 쪽 의원에게 얘기했고 그런 얘기를 제가 또한 제보를 받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똑같이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녹취로 나와 있잖아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상황이 얘기가 되고 있다고 녹취가 나오고 저는 정확하게 제보를 받았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파기환송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희가 물었잖아요. 제가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6만 아니 7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봤느냐? 그랬을 때 처장님 뭐라 그랬어요? 어떻든 전자문서로라도 봤다고 합니다. 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받은 답변에는 뭐라고 왔어요? 우리 그런 거 안 봐요. 우리는 파기환송한 상고 이유서와 그 법률 판단을 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 중차대한 거에서 대법관들이 기록을 안 본다고 당당히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예. 잠깐만요, 소장님. 예. 자, 보세요. 이거를 대체 토론이 아니라 처장이 청문회 때는 나가버리고 이걸 했으면 해명이나 답변할 기회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앞으로 청문회가 시작되면 나가신다면서요.
예. 근데 이런 사안들이 또 나오면 그때 뛰어와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오면서도 여러 가지 만약에 예. 본인이 그냥 계신다고 했으면 대체 토론 빨리 끝내고 청문회 때 이게 나올 내용인데 본인이 그때는 안 계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모순이죠. 송구스럽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 청문회에 대한 이제 저희 전체 법관들의 입장을 예. 자, 다른 분들은 조용히 하세요. 지금 발언 기회는 드릴 텐데, 예. 잠깐만요. 지금 발언 기회는 드릴 텐데, 이따 청문회장에 안 계신다면서요. 예. 근데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지면, 예. 그때 다시 와서, 발언 기회 주십시오. 이렇게 하실 거냐고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까 일단 이거 발언하세요. 예.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서 의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아까 들은 내용은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 대법원장님 그럴 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아까 9일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27일 날 상고기록이 접수되고 나서부터 치면 한 달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재판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만은 제 경험으로는 이제 이런 중요한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는 이런 사안에서는 이제 대법관들이 자기의 명운을 걸고 기록을 열심히 보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조에 대해서 조금 믿음을 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됐어요. 자, 됐고요. 우선 이 얘기를 꼭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답변하라고. 그게 하늘이 두 쪽 나도 아니라고요? 그 사실 확인을 어떻게 해요? 내가 정확하게 제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건 그 다음에 또 나온 녹취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이 두 쪽 나도라고 답변을 하죠? 자, 여기 나와서 답변이 사실이 아니면 그대로 묻는 겁니까? 자, 운영 규칙도 저는 그래서 동등하게 적용을 제가 하겠습니다. 나와야 된다. 그 대법원장 이런 의혹을 주는데 참 이거 충분히 의심갈 만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됐고요. 대법원장은 그래서 즉각 사퇴하는 게 사법부를 위해서 맞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언 시간 내에 질문하고 발언 시간이 끝난 다음에 답변 기회는 드리는데 다시 질의하는 것은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처장님, 예. 그러니까 점심시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도 처장님께서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 대법원장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도 저는 법원행정처장께서 배석을 하는 게 저는 좋겠다. 그런 권고를 다시 한번 드리고 생각해 보세요.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국회법이라는 여러 가지 관련 법에 이제 정통하시고 이제 위원회 진행을 갖다가 이제 원칙대로 하시는 데 대해서 늘 이제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 청문회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법관들이 재판 관련한 청문회라고 하는 그 상징성 때문에 네. 내 개인적인 의사가 적용될 여지는 없는 사안 같습니다. 그 점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생각해 보세요. 예.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 토론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만 조금 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잠시 대체 토론을 중단하고 청문회를 열어 서보학 교수님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학 교수님에 대한 질의 후 잠시 정의하고 오후 속개 시 다시 법안에 대한 대체 토론을 이어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관장님들께서는 잠시 이석하셨다가 오후 속개 시 다시 출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청문회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현황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5월 7일 의결로서 오늘 개최하는 청문회 증인 17인과 참고인 4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증인 1인과 참고인 3인이 출석하였습니다. 불출석 증인 16인은 재판의 과정 및 내용 등이 비공개 사항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출석 증인 등에 대하여는 추후 그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 변호사입니다.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십니다. 이성민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법원본부장이십니다.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석호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석호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5월 14일 정인 서석호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증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상호간 토론은 하실 수 없으며 위원님들이 신문에 대한 답변 외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신문 시간은 간사님 5분을 하면 되겠죠? 네,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실 증인 또는 참고인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보학 교수님께 질의하실 이성윤 의원님께서 먼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전주월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서보학 교수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청문회 일정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일 날 전원합의체 판결한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 속도전을 펼쳐서 하급심에 대한 심리도 굉장히 부실하게 한 상태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고 저는 그것이 대선을 앞두고 특정 유력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어떤 국민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려는 의도 하에서 진행된 재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법원이 명백하게 정치 행위를 한 것이고 또 특정 후보의 낙선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특정 후보의 선거 개입, 낙선운동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대법원이 왜 갑자기 이 시기에 이런 선거 개입까지 나서게 됐는지 생각하십니까? 예, 민주공화국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들 아닙니까? 대법원도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를 하는 것인데요.
예전에 상례로 보면 검찰은 하던 수사 또 법원은 하던 재판을 대선을 앞두고는 중단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이례적인 지금 행태를 보인 것인데 이것은 저는 대법원이 국민들 위에 서서 국민들의 주권을 제약하고 스스로 국민을 대신해서 주권을 행사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굉장히 오만한 자세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법원은 이런 국민 비판에 대해서 사법부 독립을 방패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런 사법권을 법원에 준 게 국민이죠. 네. 그런데 국민 주권을 이런 망치는 하는 사법권을 휘두르고 있는데 옳다고 보십니까? 예, 헌법의 최고의 가치는 주권 재민입니다. 이 대법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도 국민들이 허락하고 보장하는 한도에서 허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대법원이 법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내세워서 국민들의 어떤 감시와 비판을 회피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행태를 보였다면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저는 설명을 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회피한 것이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이번 기회에 대법원이 정말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국민인지 아니면 법대 위에 앉아있는 판사인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난 교수님께서 어떤 유튜브 방송에 제3고심에서 상고유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최근 사법부는 윤석열, 김건희에 관해서는 외해를 적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 의견과 다르게 대법원이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을 낮게 보는 거 있지만 교수님께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저는 급하게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해서 이 고등으로 내려보냈고 또 파기환송 재판부도 굉장히 처음에는 속도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태가 시나리오대로 저는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파기환송심이 서둘러서 유죄 판결을 선고를 하고 대법원에 재상고됐을 경우에 저는 제 개인적인 확신이지만 틀림없이 대법원이 피고인 측의 재상고 이유서를 받아보지 않고 우리가 기존 1심, 2심, 상고심에서 제기되었던 피고인들의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받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재상고심에서는 저는 그것을 무시하고 자격 박탈형이 포함되는 그런 유죄 판결을 확정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 최근에 내란 우두머리 재판, 윤석열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원이 윤석열을 석방했습니다. 또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도 지금 내란 수괴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왜 내란 수괴를 풀어줘야 했을까요? 생각하신 바가 있습니까? 저는 그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형법 강의를 하는데 우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가 학생죄와 내란죄입니다. 내란죄는 우리가 국사범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중한 죄로 다스리는 것인데 내란죄 우두머리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불구속 상태에서 저렇게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또 자기 지지 세력을 선동해서 국론을 분열하고 이런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 밑에서 중요임무 종사를 했던 사람은 다 구속되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법원이 뭔가 이 사안의 엄중함, 또 이 내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어떤 특별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모든 것이 어떤 법원의 권위, 신뢰를 추락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조속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구속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른 혹시 의원님들 안 계시면 그냥 이성윤 의원님 질의 하나 받고 하시는 게 좀 그래서 그러면 제가 어차피 5분 질의하려고 했는데 제 질의를 그냥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기사 때문에 얼굴이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요. 교수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보학 교수님의 발언으로 국민적으로 큰 반향과 파장을 일으켰는데 그렇게 혹시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꼭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예, 저는 제가 제기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그 많은 국민들과 민주당이 좀 심각하게 문제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대처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헌법 제67조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이게 이제 국민의 참정권이지 않습니까? 네. 이 국민의 참정권,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이렇게 절차를 지키지 않고 위법하게 대법원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학자로서 많이 분노하셨습니까? 예, 저는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행태를 대법원이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후에 현직 판사들도 코트넷에 게시글을 쓰면서 엄청난 반발을 했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판사 같은 경우는 대법원이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통렬하게 그 절차를 무시한 것을 비판했거든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떤 절차를 어떻게 위반했다고 보십니까? 대법원의 상고가 되면 통상의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소부에서 먼저 심리를 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라든가 또는 전원 합의체 판결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는 이제 전합에 회부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이재명 대표 관련된 그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는 20년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상당히 그 진취적인 자세한 판결을 내린 바가 있고 또 정읍시장 그 사건입니까? 그게 작년에 그 판결을 확인하는 또 판결이 나온 바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예. 그래서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 때도 그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633 원칙을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오히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이후보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633 원칙이 오히려 더 안 지켜졌다. 더 길어졌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633이면 마지막 3은 3개월이지 30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36일 그 짧은 기간에 해치우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자기 한 말도 지키지 못한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633 원칙에 따르더라도 90일을 지켜야 되고 더군다나 대선처럼 이 중요한 국가 대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대선 전에 이렇게 서둘러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랬을까요? 생각되시는 거 있습니까? 뭐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 사법부의 어떤 밀어닥칠 개혁 요구 이런 것을 그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예.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뭐 하여튼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국민의 신임은 정면으로 배반을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12.3 내란으로 윤석열 대통령, 심지어 대통령까지 지금 파면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런데 5월 1일 이 사법 쿠데타를 저는 범란이다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동의합니다. 저는. 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켜서 파면이 되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의 거취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뭐 국민들의 분노도 크고 또 내부 사법부 구성원들도 상당히 비판 의식을 좀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장이 스스로 대법원의 어떤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저는 뭐 사퇴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거 아시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그 예전부터 그 주장을 할 때 여차하면 대법원장도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인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오늘 나오셨는데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저는 대법원 개혁의 동력, 사법부 개혁의 동력을 저는 스스로 제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런 국민의 뜻을 잘 살펴서 검찰 해체뿐만이 아니고 대법원 개혁, 사법 개혁도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